정치카페 테라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죠? 정치카페 테라스 오늘로 7번째 날입니다. 제 옆엔 언제나 짝꿍 박홍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뭐 재밌는 일 있으셨어요? 요즘에는 재밌는 일보다 네. 우울한 일이 많은데요. 특별히 뭐 재밌는 일은 없고 우중충한 얘기들만 자꾸 들려가지고 누리과정 뭐 그러니까요. 덮어진 거 뭐 등등 해가지고. 저는 지난주에 청취자분들 몇 분들께 혼이 났습니다. 제가 신대철 씨랑 인터뷰 과정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계속 그리고 맞장구를 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듣기 싫다고 응응 좀 하지 말라고. 오늘 제가 응응하면 옆에서 꼬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살기 힘들다 살려달라고 어렵게 내민 손. 국가가 보살피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국민이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기업을 더 살려야겠다며 규제를 단두대에 올리겠다는 독한 말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모두가 함께 배려하고 나누는 사회, 약자들에게 더 많은 관용을 베푸는 사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사회, 카페 테라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을 지향하는 노회찬입니다. 실은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진보, 현 주소와 미래를 작심하고 파헤쳐봤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제가 정답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함께 길을 찾기 위해서 이 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책에서 제가 온몸으로 겪어온 대한민국의 진보, 그 역사와 야권 개편, 개헌론 등 뜨거운 쟁점들을 모두 막내보았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 방황하거나 실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진보를 위한 대장정,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 꼭 읽어주십시오. 읽지 않더라도 꼭 사주십시오. 도서출판 비아북에서 펴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외국인 인구수가 145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 이젠 거리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외국인을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는데요. 심지어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뜨는 외국인 출연 방송 프로그램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미녀들의 수다에서 가장 한국인 같은 외국인, 한국인 뺨치는 한국어 솜씨를 뽐내는 따루살미넨 씨를 모시고 따루씨의 눈을 통해 본 대한민국 사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따루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따루씨를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따루씨가 어떤 분인지 잠깐 먼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에 오신 지 16년 그리고 이제 본인 말씀으로는 눌러 앉은 지 8, 9년 되셨다. 네, 맞습니다. 어떤 방송에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던데요. 네. 사실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인 기획 중에 하나였는데 미녀들의 수다, 미수다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출연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건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살다가 제가 같이 룸메이트랑 같이 살았거든요. 한국 네. 친구인데 근데 그때 막 그 2006년 추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 미스터라는 방송이 처음으로 방송됐는데 그 친구를 그거 보고 야, 니 거기 나가야 된다고. 방송이 먼저 시작된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뭐 그 첫 번째 그런 추석 특집 같은 거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보고 거기 가야 된다고. 저는 절대 안 간다고. 그 말도 못하는 사람이 거기 왜 가냐고. 근데 저 몰래 그냥 신청을 했던 거예요. 거기다. 친구가.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네. 본인이 미녀라고 생각하셔서 미녀들의 수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PD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했죠. 이거 미녀들의 수다라고 했는데 저는 과연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했죠. 네. 아무튼 이 한국에 오신 지가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청년 20대, 30대를 이제 고국이 아니라 네. 한국에서 쭉 보내오셨잖아요. 네, 뭐 왔다 갔다 했지만요. 그렇죠. 지금 40대세요? 아니 30대. 30대 후반. 예. 이런 청년기를 대한민국에서 보냈을 때 대한민국은 따루시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또 각별한 의미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정말 재밌고 재미있는 놀이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은 그 젊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 놀이 문화에 푹 빠져가지고요. 또 한국 사람한테도 푹 빠져가지고 여기 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떤? 뭐 아무 때나 술 먹을 수 있고 뭐 노래방도 있고 뭐 PC방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동호회 문화도 잘 하여튼 활성화돼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도 같이 막걸리 한 잔만 기울이면 친구가 되고 그래서 이런 면이 참 좋아서 그렇게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 문화를 즐기시다가 정말 이제 즐겼습니다. 사업가로까지 막걸리 사업가로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취미가 이렇게 업이 됐네요. 예. 그러니까요. 좀 전에도 우리 미리 그런 얘기 나눴지만 일정한 편견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은 워낙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영향이 강해서 네. 경건하고 술 안 마시고 그냥 가족끼리만 좀 있고 사람들하고 노는 기회가 별로 없고 네. 제가 이제 미술관 때문에 서유럽 가서 본 모습도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근데 아닌가 봐요. 저 핀란드는 아예 정반대죠. 그거랑 그렇죠. 한국이랑 굉장히 좀 비슷한 면들이 사실 많아요. 한국도 뭐 좀 아픈 역사가 길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맞아요. 예, 그렇죠. 뭐 일제 시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예. 뭐 몽골 사람들도 그렇죠. 쳐들어오고 뭐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핀란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500년 동안 스웨덴 밑에 있다가 100여 년 동안 이제 러시아 밑에 있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2차 대전 때 소련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네. 다행히도 이제 독립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 끼다 보니까 네. 좀 한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네. 네네. 그래서 술로 풀 수밖에 없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좀 기후도 한국보다 조금 더 좁거든요. 사계절이긴 한데 네. 그래도 여름에는 베개가 있어서 마셔야 되겠고 네. 또 겨울에는 휴가라서 더 마셔야 되겠고 그래서 좀 술을 좀 즐기는 민족인 여름에는 것 밤이 같습니다. 낮이 너무 길어서 술을 마시고 네. 겨울에는 밤이 너무 길어서 술을 마시고 항상 핑계가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게 특히 뭐 프랑스나 이태리보다는 그 술 소비량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유럽에서 가장 많은 것도 아니에요. 뭐 체코나 이런 좀 맥주 나라에서는 더 그 절대적인 양으로 따졌을 때는 더 많이 네. 마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유럽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사회운동이 금주운동으로 막 벌어지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핀란드에도 하더라고요. 30년대 네. 때는 아예 금주법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건 폐지됐죠. 그거 진짜 효율성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니 대한민국에 오셔서 많은 술 중에서 네. 각별히 막걸리를 참 좋아하시게 된 계기가 뭐 소주도 있고 네. 맥주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 뭐 주종을 가리지는 않지만요. 막걸리가 유난히 좋았던 이유는요. 네. 와인처럼 되게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맛이 다르고요. 그리고 같은 막걸리를 오늘 먹는 거 하고 내일 먹는 거 하고 일주일 뒤에 먹는 거 하고 맛이 다르거든요. 바로 살아있는 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발효 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몸에도 좋고 특히 이제 저는 좀 옛날 막걸리, 전 전통 막걸리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요즘 막걸리도 너무 달아요. 저는 단 거 안 좋아했는데 그냥 좀 텁텁하고 시큼한 맛이 나면 몸에도 좋고 입도 행복하고. 우리 그래서. 정의당에 이 막걸리 애호가들 몇 명 있는데 그래요? 같이 한번 따로 씨의 주막에서 그 다양한 막걸리 맛을 즐겨볼 수 있는 날을 한번 만들어 오늘은 보겠습니다. 음주 방송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좋다. 근데 예. 술 얘기하니까 저도 주종을 가리지 않고 엄청 펌하시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뭐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2012년 이제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하자라고 하는 이 정책이 대한민국에 실행되고 나서부터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이 좀 한 걸음을 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복지 공약 굉장히 많이 내셨는데 돈 없어서 못 하겠다고 얘기하시고 또 요 근래는 아이들 그 무상보육에 쓸 돈 무상급식 포기하고 거기다가 이제 쏟아붓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북유럽 핀란드는 사실 복지의 나라라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복지 정책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 사회의 복지 방향 이런 것들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영국에서 나온 얘기는 하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이제 복지의 어떤 기본적인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핀란드의 복지를 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요?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라는 게 없거든요. 네. 핀란드 복지국가라고 해도 그 공짜로 오지는 않거든요. 네.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대신에. 예.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 우리 요즘 막 무상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 무상이란 말이 솔직히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러한 복지 정책들을 실행을 하는 것인데 마치 이제 국민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짜로 뭔가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인식들을 계속 이제 퍼뜨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좀 언어적으로 많이 네, 제 생각에는 사실 어떤 게 문제냐고 보냐면은요 공약이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정당 그런 거 상관없이 뭐 너무 막연한 공약들을 내 가지고 되게 구체적으로 뭐 이런 건 해주겠다 이런 거 해주겠다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되잖아요. 어떻게든 그거 이제 뭐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핀란드에서 그런 식으로 공약을 잘 안 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추상적인 걸로. 그러니까 방향 같은 거 이렇게 가치관이라든가 예, 물론 조금 더 구체적인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또 근데 하다 보면 거기는 또 혼자서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가다 보면 그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정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얼마의 돈을 언제까지 쓰겠다 이런 거를 아주 세세하게 또 기록해가지고 공약을 내는 예,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핀란드는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큰 방향과 가치관 이런 것을 이제 공약으로 그렇죠. 네. 예,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근데 이제 무상이라는 단어에 관련해서 핀란드에 무상급식이 사실 생긴 지 되게 오래됐어요. 48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당연히 보편적인 네. 그런 걸로 하는데 무상 보육은 없어요. 아. 거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 돈을 내야 돼요. 그거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네, 네. 교육은 무조건 무료인데 네. 그전에는 이제 아이를 돌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 좀 이렇게 좀 제가 볼 때 생각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한국도 유치원이나 그 어린이집을 보면 가르쳐 주잖아요. 네. 예, 뭐 이렇게 수업도 있고 그렇게 그렇죠. 하는데 핀란드에서는 그냥 노는 게 아이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유치원에서는 네. 특별히 무슨 수업 과정이 없어요. 없다는. 예. 없어요. 네. 그런데 한 얼마 정도 지불을 하나요? 그거는 세금이랑 똑같이 버는 만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등해서 이렇게 정해지는데 부모의 수입에 따라서 그렇죠. 일정 수준 이하면 아예 공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상한액이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 30만 원밖에 안 내고요. 그러니까 그 한 최고로 많이 내시는 최고로 많이 분도 내는 분은 30만 원 정도. 네, 네. 그래서 사실 실제로는 사실 국가 아니면 뭐 시나 군 자치단체에서 네. 그 거의 예산을 다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사실 한 달에 30만 원으로 운영이 되지는 않죠. 네, 네. 네. 근데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대가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료를 봤더니 집에서 아이들을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누리가정 3세에서 5세 뭐 이걸 누리가정이라고 하잖아요. 취약전아동. 네. 근데 핀란드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집에서 아이를 돌볼 때 한 300유로 우리 돈으로 한 30몇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인가요? 예. 그거는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예.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아기가 일단 출산 휴가가 끝나고 아기가 만 3세 될 때까지 그 육아 수당이라고 있어요. 그거 그 300유로인가요? 저도 그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조금 줘요. 예. 그런 제도는 있죠. 신기한 거는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은 선물 상자, 아이용 선물 상자를 베이비박스. 준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 좀 유명하죠. 예, 네.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책까지 온갖 아기용품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베이비박스를 받든가 아니면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받든가. 근데 대부분의 적어도 저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그 박스가 사실 가치가 훨씬 그 20만 원보다 훨씬 더 나가거든요. 현물로 갈 때가. 그래서 뭐 우유도 있고 뭐 장안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베이비박스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제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 구청에서 전화가 올 것 같아요. 이정미 씨 아들을 낳았습니까? 딸을 낳았습니까? 그러면 그 베이비박스의 색깔부터 그 안에 채워지는 물품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핀란드에서는 그 여아 남아 구분 없이 거의 동일한 베이비박스가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성별에 대한 이 인식,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심어주는 게 이제 여자아이들은 분홍색, 남자아이들은 파란색 이렇게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핀란드에서는 약간 그런 문제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별 인식을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남녀가 거의 이제 동등하다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시키고 이제 그게 베이비박스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아무튼 저는 공부를 제가 했었어요. 볼 때 그런 이성이 그 뒤에 담겨 있으면 다행이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두 개를 제작하는 비용하고 비용이. 그냥 하나로 제작하는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제가 볼 때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만이 아니라 서유럽도 예전에 막 15세기, 17세기, 18세기 보면은 한 7세 이때까지는 남아 여아 구별을 안 했어요. 네. 그때도 옷을 그냥 편한 치마처럼 펑퍼짐한 것들을 네. 남자애들도 입었고 머리도 길게 기르고 해가지고 남자아이 여자아이 구별을 안 했고 우리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성별 구별하는 건 어릴 때부터. 그렇죠. 요즘은 그래도 이제 아이들을 하나 정도 낳게 되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정말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네. 저도 이제 둘째 딸인데 정말 엄청 힘들었거든요. 아이고. 살면서. 근데 그 놀이를 통한 교육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유치원, 우리로 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놀이 과정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예. 검색을 했는데 보니까 무슨 교육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념 자체가 핀란드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일단 사회성을 키운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리고 애들을 좀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가끔 피날 수도 있고 네. 흙을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한국 부부가 있어요. 핀란드에 사시는데 네. 그래서 지금 아들이 그 유치원 그러니까 거기 어린이집 유치원은 같은 개념이에요. 한국에 네. 제가 유치원이라고 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유치원을 다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막 굴러다니고 막 흙도 먹고 그랬대요. 근데 선생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한대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했죠. 저도 어릴 때 흙을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을 그러니까 그 명령력에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애들은 애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굳이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흙 먹으면 또 바로 또 나오잖아.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 가다 보면 핀란드 애기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른들이 막 가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요. 막 바로 그러잖아. 일으키죠. 그러니까요. 네. 안 일으킨대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저도 그러니까 아기가 없으니까 네. 몰랐는데 거기는 절대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일으킨대요. 그냥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물론 아주 자기네 애기는 다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아기가 자기 스스로 부딪혀보고 네. 친구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된다고 그런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 한국 아이들이 한 70% 가까이가 아토피나 네. 알러지를 갖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엄청나죠, 아토피. 근데 사실 아토피 유발물질은 우리 어려서도 다 있었고 더 심했죠. 더 지저분했죠. 근데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안 씻어가지고 얼굴에 딱지 네. 붙고. 코에서 막 시커멓고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면역력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다. 근데 면역의 방법은 보통 사람이 태어나서 7, 8세까지 대부분의 면역 기능이 형성되는데 네. 아파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맞아. 아파보고 아파봐야 된대요. 세균 바이러스에도 감염 좀 네. 돼봐야 되고 그래야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주변 환경이 좀 잘할 때 더러워야 돼. 더러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동물도 키우는 게 좋아요. 네. 너무 이상하게 제가 한국에 살면서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네. 하나는 임신하면 네. 고양이나 개를 단 데로 보내요. 네. 말도 안 되는 네. 짓이거든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양이에게 짓이에요. 무슨 독성이 나와서 그걸 아니거든요. 그런다는 그거는- 얘기들이 막 근데 그 있었죠. 독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아파봐야지 된다. 아니 근데 아니요, 고양이는 그게 좀 안 더 심해. 나온다고요. 그래요. 아니에요. 고양이에 대한 이상한 저게 네. 있어요. 고양이한테 나오는 그 독성이 유산을 시킨다라는 속설이. 잘못된 예. 속설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서울대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에요. 네. 한국고양이보호협회하고 같이 네. 이런 거 잘못된 그런 속설을 없애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벌써 그런 걸 많이 연구했고 핀란드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근데 여기 이상한 그런 근거 없는 그런 것들이 막 돌아보니까 안 좋은 문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눠보려고 했는데 또 요즘 동물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고양이 보호 어떻게 문제에 하세요? 제가 또 다 네. 페이스북 트위터 들어가서 뒤쳐서 봤지. 하셨군요. 그렇군요. 저는 그냥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강한 자가 네. 약한 자를 막 대하고 그런 건 저는 못 보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약자는 최대 약자는 동물이거든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길고양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냥 그 가게 앞에 우연히 그 어떤 간택 당해가지고요. 어떤 길고양이가 찾아와서 길고양이, 이제 네. 친해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영한 씨라고 계시거든요. 작가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본 말씀대로는요. 고양이 사람을 보고 도망가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동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어떤 그 마하트마 간디가 말씀하신 것 중에는 진짜 그 어떤 나라의 그 도덕성과 이런 인격성을 볼 수 있다는 거 그 나라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네. 나타난다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여기 사람들도 못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왜 그들을 돕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그 또 노숙인 문제에도 관심이 네. 많아서 그쪽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다 각자가 뭐 내키는 데가 있잖아요. 뭐 네, 어떤 그렇죠. 사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하고 싶은 것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 문제는 그래서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따르시하고 동물보호 우리 그 정의당의 지금 심상정 국회의원이 네. 작년에 동물복지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서명 운동을 봤거든요. 카라라고 하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알아요. 네. 이제 같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동물복지법을 내놓은 상태여서 그거를 다음에 따르시랑 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네. 이제 어린이로 네네네. 네. 아니 제가 이제 한 몇 년 됐는데 서울 강남에 그 초등학생들 특히 이제 1, 2학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과외를 막 6개, 7개씩을 하는 거예요. 뭐 피아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학, 영어. 그래서 같은 그 또래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서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학원 때문에. 그래서 네. 노는 과외가 생겼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특정한 시간에 어디 체육관을 가서 함께 놀 수 있는 과외 프로그램까지 생겼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핀란드의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 과정이 어떤 뭐 초중고생들 뭐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딱 그 전부터도 네. 입시 교육이라고 입시 경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미 그게 시작이 되잖아요. 초등학교 그렇죠. 때부터. 네. 예. 맞아요. 핀란드에서는 교육 철학이라든가 교육 운영하는 그런 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네네. 어떤 건지. 뭐 이미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진짜 시험 위주의 교육을 시키는 나라잖아요. 근데 핀란드는 이제 시험도 당연히 봐야 되고요. 성적도 나오고 다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보다 인생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좀 빨리 배우는 아이가 있고 조금 천천히 배우는 아이가 있어요. 아니면 뭐 낭독증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교육과정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한 학기 때 뭐 한 학기에 배워야 되는 그런 네. 뭐 수학이라든가 뭐 있잖아요. 정해져 있긴 한데 그 목표를 그 학생에 따라 책정한다는 거예요. 한 학급 안에서도 한 학급 안에서도. 예, 저도 학교 때는 아직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은 여기까지만 배우면 되고요. 그러면 다 잘 맞히면 A뿔을 받는 거고. 네. 근데 또 빨리 배우는 아이들은 조금 더 높게 해가지고요. 왜냐면 그때 아직 성장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더 지나야지 이제 비슷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핀란드에는 일단은 인구가 되게 작거든요. 54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네. 그리고 석유도 없고 이렇게 마땅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천연 자원도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 명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 제가 볼 때 핀란드 교육 정책의 그런 제일 가장 큰 그런 원칙이라고 보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당연히 박사까지 네. 그 무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까지도. 예, 그렇죠. 예, 등록금 없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외국인도 거기 가면은 박사과정 공짜로 공부시켜 주나요? 그렇죠. 네. 예, 공부시켜주긴 하는데 요즘은 근데 그 법이 조금 바뀌어서 네. 유럽 연합
아닌 나라에서 오는 학생들에 한해서 등록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몇 군데가 생겼어요. 네. MBA 과정이나 그런 건 요즘은 있긴 한데 근데 아직도 그냥 공짜로 뭐 혹시 뭐 대학교 다니실 생각 있으시면 아니 제가 여기서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여가 시간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네. 정부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생 여가 시간, 그러니까 학교 수업 말고 또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에 대한 조사인데 놀랍게도 초등학생 여가 시간이 우리나라 고3들 여가 시간하고 같아요. 정말? 네. 우리나라 고3은 세계 최악의 입시 지옥을 겪고 있잖아요. 대신 초등학생은 잠자는 시간이 좀 더 많을 뿐이에요. 네. 실제 아이들이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은 고등학생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옥에 있는 거죠. 나머지 시간은 아까 말씀하신 눈물 날라 그러죠. 나머지 시간은 다 이제 학원 가고 여기저기 뺑뺑이 다니고 있는 거죠. 막 5군데, 6군데. 아이고야.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지금 그 4군데 그 핀란드 교육하고 뭐 가정교육 관련해서 강연을 나갔는데 어떤 그 강의 들으러 오신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핀란드 다 좋긴 좋은데 근데 지금 한국이 여기는 너무 만만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해답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의 많은 어떤 문제점들 중에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게 이 문제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너무 복잡하고. 예. 그래서 보면은 일본만 하더라도 꽤 교육열이 높고 빡빡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정도는 아닌데 그 아이들은 이제 자유롭게 놀게 하고 뭐 자립심을 키우고 스스로 일어나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관례적으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가 되면은 아이를 멀리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혼자 네. 찾아가는 걸 시킨대요. 네. 이웃의 토토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스스로 버스 타고 역에 가가지고 기차표 끊고 그 뭐 몇 시간을 가서 할머니 집 가는 거예요. 네, 네. 우리 부모라면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위험에 노출될까봐 그냥 전전긍긍하는 게 우리의 그리고 모습이라면. 위험해 또 요즘은 진짜 아이들이 너무 위험해 사방이. 안 그래도 제가 사실 그 9시 등교제 관련해서 그거 좀 장반 좀 있잖아요. 네. 제가 그거를 보고 어떤 분들은 9시에 등교하게 되면 엄마 아빠가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학교에 못 데려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핀란드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학교 갔는데 그게 무슨 상관 있냐.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네. 위험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네.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한국이 위험한가요? 제가 볼 때 되게 안전한데. 저도 친구들하고 많이 싸우는데요. 제가 이제 강연 다니는 곳 중에 가끔은 고등학교를 갈 일이 있어요. 그럼 몇 회 이렇게 강연하다가 친해지면 물어봐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많은데 너희들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오는 과정에서 친구들하고 몇 박 며칠 캠핑 간 경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스스로도 안 보내주고 혹시 어떤 부모님이 보내려고 해도 같이 갈 친구가 없어요. 그쪽 부모가 안 보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게 위험해서. 뭐가 위험해요? 저희 어릴 때는 훨씬 위험하고 지금은 치안이 더 잘 잡혀 있죠. 그런가? 결국은 안 보내는 거죠. 입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핀란드 청소년들은 이렇게 캠핑이나 놀러 가는 것들이 좀 자연스럽나요? 많이 가죠. 일단은 방학이 기니까 또 엄마 아빠도 길게 쉬거든요. 이런 휴가가 한 달 정도 되니까 그때 보통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 뭐 별장이라고 하면 너무 좀 호환스럽게 들리지만 약간 오두막집 비슷한 그런 호숫가에 있는 작은 집을 빌리든가 사서 거기 뭐 한 달씩 애들하고 같이 있고 네. 그런 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놀러들 많이 가죠. 외국에 가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네. 따로 씨는 그러면 어렸을 때 나는 꿈이 뭐다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저는 스키 점퍼 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이거? 그것도 투포하네요. 그런 선수도 되고 싶었어요. 그런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했어요? 도전을 해봤어요? 연습은 했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그걸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난 요즘은 어때? 난 해야 돼. 그래가지고요. 그냥 그런 거 꿈꿨던 시간이 있었죠. 이제 나중에 바뀌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점점 예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꿈들을 이제 꾸잖아요. 어렸을 네. 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걸 하고 싶고 이런 게 있었다면은 요즘은
안정적인 직업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자신의 꿈이 되는 이런 사회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여가 시간 얘기도 했지만 뭐 아이들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옥죄지만 정신적으로도 아이들을 굉장히 조그맣게 가둬놓는 이런 교육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들이 참 많이 되고 있어요. 아까 따로 씨께서 그 아이들 놀이 교육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초등학교 이럴 때도 무슨 성적 중심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핀란드만이 아니라 그 옆에 러시아도 보면 톨스토이 학교라는 게 그냥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무슨 이성 교육이 아니라 감성이나 놀이, 문화 이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 과정 자체가 대부분이 이제 문화와 관련되고 놀이와 관련된 거 중심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초등학생부터 무슨 수학과 과학과 막 뭐 외국어 이런 것들로 애들을 올가매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핀란드 같은 경우는 네. 뭐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성적을 가지고 아이들 줄 세우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등수를 매기진 않죠. 그런 네. 거 다르죠.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뭐 그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뭐 그 성적 같은 시험을 잘 치는 애들을 먼저 밥을 네, 먹게 했다고 제가 봤어요. 선생님이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저보고 뭐 핀란드 뭐 시험 없다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누가 책을 잘못 쓴 것 같은데 시험은 없는 게 아니고요. 네. 시험 있고 경쟁이 있어요. 네. 똑같은데 단 이제 그 학생들을 네. 비교를 하진 않죠. 물론 뭐 우리끼리 뭐 반 애들끼리 누가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고는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 지나면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럴 때 사실 이제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가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빡빡하고 네. 또 그것 때문에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막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핀란드 입시 과정에 예. 입시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거기도 대학교 들어가기 진짜 어려워요. 거기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대학교 가려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만 네. 의무교육이에요. 그 다음부터 뭐 지식을 하든 뭐 학교 가든 고등학교 가든 아니면 산업고등학교 가든 마음대로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대로인데 고등학교나 상업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네. 대학교 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다른 길로 뭐 요리사 되고 싶으면 요리학교 가면 되고요. 아니면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 가면 되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비율이 네. 대학을 가야 된다 아니고 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사회적으로? 대학교는 제가 정확한 그런 퍼센티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네. 뭐 50% 넘지는 않고요. 대학을 50%는. 꼭 가야 한다는 아이들이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 대학교 네네. 진학률이 그러니까 뭐 70 여기처럼 뭐 80%인가 그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80% 정도 예, 되죠. 그 저희는. 정도는 되지는 않는데 그냥 관심이 있어서 가는 거고요. 네. 근데 거기도 사실 대학교 갈락하는 애들은 힘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우리도 수능처럼 네. 그 국가 시험이 있거든요. 네. 엄청 전 스트레스 받았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또 대학교도 입학 시험도 따로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과에 따라서 뭐 지원자들의 뭐 한 3% 뽑기도 하고 어떨 때는 10% 뽑기도 하고 제일 쉬운 데는 20% 정도 들어갈 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렇구나. 네. 워낙 직종 간 뭐 직업 간 임금 격차가 크지 않으니까 굳이 뭐 대학 가야지만 먹고 산다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거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 기사랑 대학교 교수랑 비교를 했을 때 네. 세전 임금은 당연히 차이가 나죠. 당연히 네. 나는데 세후는 그런 좀 상대적으로 좀 좁아지기 때문에 박탈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면은 네. 다른 아이들이 이제 몇 년 동안 대학 다닐 동안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1년 이렇게 쌓일 때마다 임금이 조금씩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대졸자 초봉보다 고등학교 졸업해서 4년 동안 일한 아이의 임금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나중에 지나면서는 대졸자가 좀 더 많아지는데 그 격차가 크지 않아서 굳이 뭐 대학을 가야지만 먹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임금을 책정해 놓은 것과 그다음에 또 이제 수령 이후에 세금으로 다시 재분배되는 것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격차가 점점 줄어든다 이런 맞아요. 말씀이에요. 근데 갑자기 세금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요 거기 그 보셨어요? 세금 제대로 쓰자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거 보면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는 뭐 복지를 할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세금을 그래도 인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좀 큰 액수를 걷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정확한 숫자도 모르고 전문가도 전혀 아니지만요. 네. 그냥 느낌을 얘기를 하자면 진짜 제대로 쓰면 네.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런 희망을 좀 가지고 요 봅니다. 근래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그 국민 세금으로 외국에 가가지고 돈 왕창 벌어오겠다고 전부 투자했는데 다 빵원이야. 그래가지고 네, 거의 봤어요. 뭐 40 몇 조를 그냥 갖다가 예, 그런 일들도 있죠. 맞아요. 돈 제대로 쓰면 사실 그 돈만 제대로 잘 보존했으면 지금 국가에서 무상급식 절대 못 한다고 이제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 몇 년 동안 아이들을 무상급식 먹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산을 해봤더니. 한국 사회에서 복지 그러면은 제일 많은 반발이 생기는 게 세금 문제거든요. 네네. 세금이 증가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 핀란드 분들은 어떠신가요? 핀란드 사람들은 세금이 한 40% 이렇게 그러니까 세금 부담률이 40% 정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알고 평균 있는데 세율이 지금 한 42% 정도 되는데 근데 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40% 낸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노진적이겠죠. 네, 노진세고요. 저 같은 사람은 저는 한 20% 정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별 다르지 않거든요, 더 이상.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좀 많이 받으시니까 40% 네. 정도는 내시고 네. 또 대기업 사장님은 50% 이상은 내시고 네.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투명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었으면 물론 저도 한국에서 지금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네. 내고는 있는데 그게 제대로 쓰이는지 어디다 쓰이는지 제가 투명하게 알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약간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물론 계속 그 정보를 더 공개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보니까 뭐 어디 뭐 교육부 사이트 보니까 뭐 별 뭐 보고서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 건 돼 있는데 뭐 그런 차이가 좀 차이를 많이 느꼈어요. 사실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백성들이 나라에다 뭘 바치는 거는 다 빼앗긴다라고 하는 아무튼 그런 네.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네. 옛날에 뭐 황구천정 뭐 백골 뭡니까? 아무튼 백골징포 뭐 이러면서 아무튼 막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쓸어가는다는 국가가 세금을 걷는다라는 게 약간 그런 저항감이 옛날부터 이렇게 좀 축적되어 오지 않았나. 네, 맞아요. 세금은 국가가 다 빼앗아 가는 거야. 이런 느낌. 맞아요. 네, 근데 사실 핀란드 사람도 세금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다 그거 빠져나가면 아픈데 근데 대신에 얻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얻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교육은 공짜로 받았고 네. 그다음에 아프면 특히 그게 아프면 돈이 안 들어요. 조금 아프면 돈이 더 드는데 한국은 더 반대더라고요. 조금 아프면 뭐 몇천 원이면 다 해결되는데 막 크게 뭐 심장 수술하면 보험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도 은퇴하시면 이제 연금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이런 거죠. 네, 네. 그런 투명성 말씀하셨는데 세금이 어디 쓰이느냐에 대한 투명성 말고요. 그거 이전에 네. 걷는 거. 내가 세금을 얼마 내는지도 우린 불투명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전 세계 상식은 세금은 수입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 네. 직접세라 그러죠. 네. 대부분 직접세 중심이에요. 네. 우리는 직접세 비율이 30%밖에 안 돼요. 간접세 비율이 훨씬 높죠. 70%가 간접세예요. 아 그래요? 예, 세금 뭐 문제에서 부가세라든가 뭐 뭐 이런 별로 거? 그렇게 투명하지 않은 미국만 하더라도 직접세가 70%, 간접세가 30%밖에 안 돼요. 우리는 반대예요. 이게 70%가 제일 간접세인데 간접세는 참 비겁한 세금이잖아요. 내가 얼마 내는지를 모르잖아요. 네네. 내가 무슨 커피 한 잔 사 먹으면서 세금 얼마 내는지 계산하는 사람 없는 거고 네. 또 치사하게 세금은 수입이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되는데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도 세금 내는 거잖아요. 네. 일 안 하는 사람한테도 세금을 걷는 거고 네. 간접세는 또 누진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게 이건희 제일 큰 회장이 햄버거 하나 사 먹거나 제가 사 먹거나 노숙자가 사 먹거나 내는 세금이 같은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는 대부분이라서 얼마 내는지를 알 수가 없고 사실 1년 동안 앉아가지고 그것만 한번 계산해봐도 재밌겠다. 간접세를 내가 얼마 그래서 내는지. 간접세까지 포함하면은 우리나라 1인당 세금 부담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은 많이 내는데 누가 좀 발표 하나 안 하나 이런 거? 그거를 얼마를 복지를 통해서 받는지는 알 수가 없는 예. 그러니까 미로석을 헤매고 있는 거죠. 간접세는 지금. 그렇고 직접세는 사실 그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명한 유리지갑이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네. 딱 그런데 사실 그 걷는데 투명성 중에 제일 큰 문제는 고액 그 수익자들이에요. 고액 네. 수익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세금을 내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탈루, 탈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교정이 돼야 되죠. 핀란드에도 돈을 많이 버는 운동선수들은 모나코 이사 가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있어요. 네, 네, 얼마 전에 프랑스에도 참 내가 좋아했던 영화 배우인데 이민 갔잖아요. 아, 세금은. 대발디요? 네. 네네네. 맞아요. 아마
핀란드든 유럽이든 다른 나라에서 세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불투명성이 이 정도면은 아마 벌써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새로운 관점이거든요. 예. 저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 건데 핀란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중심이죠. 근데 대부분의 아무튼 나라가요. 예, 모르겠어요, 비율이 저도.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7대 3이면 대부분 나라는 저는 반대라는 걸 알고 있어요. 3대 7 이렇게로 되어 있다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누진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굉장히 재밌었던 얘기 중에 핀란드 노키아 부회장인가가 그 아무튼 자동차 스포츠 광이었다는데 예. 뭐 아무튼 그분이 이제 속도 위반을 했대요. 근데 우리는 사실 범칙금이 네, 똑같죠. 이건희 회장이 주차 위반을 해도 4만 원. 네. 그리고 저같이 정말 돈 없이 생계형으로 이렇게 소형차 끌고 다니다가 범칙 위반해도 4만 원. 이런데 그때 뭐 이렇게 교통 위반을 해가지고 몇 천만 원대의 범칙금을 냈다. 8,700만 원 예, 벌금 예. 냈대요. 속도 위반 벌칙금. 맞아요. 그런 거 충분히 아직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그 그냥 일반적인 게 주차 위반은 그런 건 해당이 안 되고요. 네. 이제 과속 어느 정도 이상 네. 했을 때 이제 벌금 그러니까 벌 자체가 처벌이 달라지거든요. 조금 더 강력하게 이렇게 처벌해야 됐을 때는 그때 그 작년 수입을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그 하루에 내야 되는 벌금을 며칠 동안 뭘 내야 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많이 벌었으면 그 하루에 내야 되는 액수가 커지는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요. 그 뭐 세금에 대한 그 우리 국민들 인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교육복지라든지 뭐 의료, 뭐 주택 이런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일단 돈이 들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이 있으려면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이렇게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항상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 두 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정책과 그 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의 문제. 그래서 결국 이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제 생각에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어차피 경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 경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경기가 저도 지금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는 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합니다. 네. 일단은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한국에서 이제 복지랑 경제랑 요거, 같이 갈 수가 요거 없다고. 듣는 사람들 위해서 미리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따루 씨가 홍대 그 근처에서 따루 주막이라는 거를 하세요. 그래서 사업가십니다. 네. 자영업자십니다. 막걸리집 아까. 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복지를 너무 하면 경제에 좀 안 좋다고 경제 성장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근데 제가 볼 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핀란드는 엄청 가난했거든요. 2차 대전 때까지 엄청 가난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나라를 좀 발전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복지 정책을 시작한 지는 한 7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복지 정책을 계속 늘리면서도 그 경제 성장 80년대 말까지 매년 굉장히 컸었거든요. 제가 정확한 지금 몇 %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 2%가 절대 아니고요. 5% 이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10%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거기는 가능했어요. 네. 경제 성장이란 복지가 가능했거든요. 네. 그럼 한국이 왜 불가능했어요? 지금 왜 따로 주막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사실 와인 마시고 비싼 양주 마시는 분들은 많이 가세요. 근데 사실 이제 막걸리를 즐기는 사람은 우리가 같은 평범한 이제 서민들이잖아요. 네. 서민들이 지금 지갑이 계속 비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비정규직 많아지고 임금 수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갈 돈이 없으니까 이제 막걸리 2병 마시든가 1병 마시게 되고 네. 따로 씨가 이제 힘들어진 건데 이게 내수가 살아나야지 뭐.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려면은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그쵸. 돼요. 근데 계속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진짜 이렇게 어려운 서민 지갑을 어떻게 늘려줄까를 별로 정책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자꾸 기업들만 봐주자, 대기업들만 봐주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나도 참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정답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자꾸 방향을 잘못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 핀란드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못 살았잖아요. 네. 진짜 자원도 없고 네. 주변 강대국 틈새에서 고생을 참 그러니까요. 한이 맺힌 민족이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사망자도 굉장히 많았다는 걸 2차 대전. 예, 근데 당시에. 우리 같은 경우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말씀하신 대로 경제 발전이 안 된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복지를 줄여야 된다. 이제 유일하게 이제 그 개발 중심 논리가 네. 그 살아 있는 곳 이제 이게 이제 가장 강하게 살아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지하면서도 경제 발전 가능한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순환할 수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핀란드랑 한국하고 차이가 있다. 한국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분단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비 지출이 많아서 불가능하다. 또 이런 핑계를 갖다 대요. 근데 미국이 여기 그걸 다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래도 이제 군사비 지출이 많은 건 맞아요. 세계적으로 뭐 10년인가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어 든대요. 있어요. 근데 또 핀란드도 어려움 많이 겪었지만 우리랑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은 나라가 있어요. 분단 국가. 대만이 있잖아요. 타이완. 네. 근데 거기는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 적어야 한 2,300만 정도 되는데 경제 수준은 1인당 뭐 GDP라든가 국민소득은 이제 비슷해요. 거기도 자원 없고 국제적으로 뭐 중국 때문에 고립돼 있고 군사비 지출이 우리가 한 GDP 대비 2.6인가 그런데 거기가 2.23 이렇게 비슷해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복지비 지출은 우리의 2배 정도 가까이 돼요. GDP 대비 복지비 아무튼 지출이.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가 최저. OECD만이 아니라 네. 다른 걸 보더라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복지를 하면서 경제 발전을 한 모델들이 대만도 있고 또 핀란드도 있고 그런 논리는 어디서 겨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복지하면은 경제 발전이 안 된다는 이 희한한 논리가. 제가 볼 때는 그 한국은 사실 미국을 모델로 삼았잖아요. 네, 예,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더 지금도 현재 또 그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뭐 한 어머님, 아버님 그러니까 조금 나이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시절을 너무 잘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그냥 알게 모르게 그런 기본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것부터 사실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복지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선택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쪽으로 가고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그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이고 그 강연 가서 학생들 아까 말했듯이 고등학생들 얘기하다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작은 국가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근데 큰 국가, 작은 국가, 작은 정부론의 신자유주의라 그러죠. 작은 정부론의 핵심은 사회복지비 지출을 줄이는 건데 근데 서유럽이나 북유럽에서는 설사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고 그런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이 한 뭐 28%였다면은 그 중에서 한 2% 줄이는 거 주로 이런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북유럽이나 서유럽이나 대충 GDP 대비 한 25%에서 30%가 사회복지비 지출인 것 같아요. 미국, 일본이 한 15%? 우리가 8% 9%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더 이상 작은 정부일 수 없는 게 한국이고 이건 거의 마이크로, 초마이크로 정부인데 거기서 더 줄이자 그러면은 이거 어떡하자는 건지. 그래서 그냥 상대 비교로 다른 나라보다 사회복지비 지출이 적다 정도면은 사실 우리가 감내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몇 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복지 정책을 실제로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면 사회가 어떻게 좋아진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아직 많이 못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거 있잖아요.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어떤 삶은 자기가 그냥 잘 챙겨가며 살아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현재는 한국에 오래 살았지만 요즘 새롭게 한국 사회를 좀 보게 됐어요. 제가 그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라고 있어요. 그 지금 2급 과정을 1년 반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듣는데 거기 이제 현대 한국 사회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 정말 제가 알았던 거 막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너무 재밌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사실 역사적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일단 이 입신양명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철저해가지고 돼야 된다는 그런 거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이렇게 우리 가정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배타적인 이런 것도 생겼고요. 또 금전 만능주의라든가 획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그 사회에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부작용 물론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단점들도 많이 생긴다고.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 중에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법인세를 올려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시민 전 장관께서 이제 대구에 출마를 해가지고 막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대구에 어떤 할머니가 막 오셔가지고 어디 무슨 세금을 그렇게 올리냐고 세금 폭탄이야 막 그랬대. 그래서 어머니 무슨 세금이 지금 오르고 있나 했더니 그 법인세 말이야. 법인세를 내십니까? 그랬더니 안 낸다고. 나는 법인세 내는 사람은. 그다음에 종부세 말이야. 그래서 6억 이상 그 자산을 갖고 계십니까? 아닌데? 그럼 종부세 안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세금이라고 하면은 일단 다 뺏어간다. 내가 내든 안 내든 이런. 근데
전통 사회 이제 따로 씨가 말씀하신 게 이제 역사적인 게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있죠. 근데 그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사실 유교가요. 가난한 나라도 못 구한다. 이게 유교 사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교 사상조차도 됐어요. 네. 왜곡된 게 많아요. 많죠. 실제 맹자가 쓴 맹자라는 책을 보면은 일반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네.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없고 그럼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항산, 먹고 사는 문제를 그러면 나라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줘야 되냐. 위로는 부모를 넉넉히 모실 수 있고 아래로는 자식들이 마음대로 잘할 수 있을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의 임무로 또 정부의 임무로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개인이 해야 되니까. 심지어 맹자는 만약 임금이 또 나라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죽여도 된다 그랬어요. 그건 임금을 죽인 게 아니라 일개 필부를 죽인 거라서 네. 도적놈을 죽인 거랑 똑같은 거라서 해도 된다. 네. 역성혁명론이라 그러죠. 원래 그 유교가 강조하던 것 중에 하나가 나라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데 가장 그 1차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가난한 나라도 구제 못한다. 이상한 논리만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핀란드도 지금 보면은 그 뭐 노키아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움. 지금 유럽 자체가 그런 네, 거고 몇 년 네. 전 벌써 그런 거고요. 핀란드도 원래 아주 잘 나가다가 네. 지금 한 1, 2년 사이에 조금 이제 경제 전망이 안 좋아졌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계속 그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정부가 게 이제 계속. 복지 정책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다 그렇게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복지를 더 이상 복지 정책이 후퇴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돈을 좀 덜 써야 되는 상황이 네. 됐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깎고 여기저기 또 깎고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깎느냐가 그거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런 네. 구체적인 현황들이 좀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그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핀란드에서는 아이가 만 17세 될 때까지 한 달에 그 양육비 같은 걸 줘요. 네. 한 30만 원 정도? 뭐 그렇게 30만 원 정도인가? 하여튼 그 정도 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깎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안 된다고. 이런 거 요즘 이렇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근데 그런 게 말고 복지보다는 저는 사실 그쪽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그냥 경제 어렵다 그런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주 큰 난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반응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방금 나온 노키아 문제만 보더라도 노키아가 어려워지니까 핀란드 전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 노키아처럼 어떤 대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버리면 네. 그 기업 하나 어려워졌을 때 나라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실천적 결론인 거예요. 네. 우리는 삼성 망하면 한국 망한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삼성 키워주자. 네. 이제 반대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노키아가 그 노키아 핸드폰 파트가 네.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려가지고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된 게 아니에요. 예. 아무 없다니까요. 한국 사람들 보통 노키아 망해서 어떻게 아무 일도 없거든요. 대신에 그냥 새로운 그런 스타트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요즘 더 많이 더 활성화되고 또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노키아도 더 다시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대기업이 어려워진 걸 놓고 핀란드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강화하자 그러고 네. 우리는 반대로 그러니까 대기업 지원하자 그러고 정반대 결론으로 가는 아니 것 이제 같아요. 출발은 같았던 것 같아요. 핀란드가 이제 인적 자원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네, 것처럼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말은 다 창조 경제로 시작을 하는데 창조가 어딜까요? 뭐 복지 관련해 가지고 저기만 조금 한 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의료하고 주택 관련돼서는 지금 네. 핀란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의료 같은 거는 문제가 많아요. 사실 그래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아예 의료 제도를 아예 개혁하려고 지금 몇 년 동안 네. 그걸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있긴 하는데 왜냐면 지금 돈은 없고 네. 근데 어떻게든 이거 유지를 해야 되고 질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사실 그 의료 관련한 부분이 가장 지금 좀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그게 아플 때는 네.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액 거기가 1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까지가
제한되어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쓸 수 있는. 어떻게 돌아가냐면은요. 만약에 제가 거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프면 보건소 가거든요. 네. 보건소 가서 한 2만 원인가 얼마 내요. 네. 3번 내는데 그 다음부터 공짜예요. 근데 또 이제 1년에 그 의료비로 100만 원 넘게 쓰면 이제 100만 원까지만 내고요. 나머지는 보전해주고. 나머지는 보전해주고.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예. 저기는 주택은? 주택은 집은 어떻게? 집은 뭐 그거는 복지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예.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저껜가 내년에 그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를 재계약하려면 기본적으로 평균 5,500만 원 정도가 더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여기는 한국은 진짜 예. 그러니까 서울은 진짜 말도 못 하고요. 근데 헬싱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네. 거기 어마어마하게 비싸고요. 근데 거기 보통 사람들은 월세가 비싸거든요.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 네. 집을 바로 사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은행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집의 그 담보 그 가치가 75%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집이 1억이면 제가 2,500만 원 가지고 그 살 수가 있어요. 네. 은행에서 7,500만 원을 빌려주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이제 제가 월세 내듯이 네. 제 재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집을 살라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예. 아이고, 의료 같은 경우는 그 1년에 한 100만 원으로 제한 둔다고요? 그 이상은 내지 않게? 의료비 그렇죠. 지출이요? 나머지는 국가가 보존해줘요. 우리나라도 그렇네. 이거 추진해야 돼.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요. 저만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노부모시거든요. 두 분 다 어머님 아버님 다 80세가 넘으셨으니까 여기저기 아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올해는 아버님, 뭐 작년에는 어머님, 그전에는 아버님 번갈아 가면서 병원을 가서 뭘 하나 고치셔야 돼요. 네. 올해도 아버님이 이제 노인성 질환 중에 제일 심한 게 많은 게 혈관에 뭐 자꾸 뭐 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심장이나 뇌에 압박을 주는 건데 그러면 그건 수술도 아니래요. 혈관 확장 시술이래요. 네. 그냥 관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뚫는 작업을 하는 거래요. 예. 그건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상에는 그게 3개까지만 평생 3개까지만 의료보험 적용이 돼요. 혈관 3개. 그걸 넘어서는 것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비싸죠. 올해 아버님이 거기 한 보름 입원하셔가지고 나왔던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게 얼마였냐면은 1,000만 원이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 전에 어머님이 또 비슷한 거 가셔서 거의 1,000만 원. 이게 뭐 번갈아 가면서 한 1년에 한 1,000만 원씩 노인 진료비가 들어요. 이거 아마 가정에 연로하신 노인을 둔 이거 청취자분들은 공감하시는 그렇죠. 걸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제한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쵸. 이제 지금 예. 정의당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다 세금이랑 또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12,000원 정도만 더 내면 핀란드와 같은 똑같은 제도를 만들 수가 있다고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같이 사실 큰 병을 얻으면 이런 문제가 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지금 뭐 사보험들은 몇십만 원씩 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12,000원 정도를 더 내서 총액 그 100만 원을 제한을 두고 나머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보존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자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의료보험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게 핀란드 이렇게 자료 보니까 그 아프면은 그 취업자가 아프게 되면은 그 아픈 기간 동안 70% 정도 질병 수당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임금이 한 70% 가까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며칠까지 한 3개월까지 예. 하여튼 며칠까지는 일단 100% 다 받아요. 예. 그다음에 너무 길어지면 네. 그때 이제 언제까지인가 예. 임금의 70% 정도. 70%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끊기기도 해요. 예. 나중에는. 네, 그런 근데 식으로 돼 있어요. 세계적인 기준은 의료보험의 핵심은요. 치료비를 이렇게 할인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보험은 아픈 기간 동안에 생활보전이 가능하냐. 그게 의료보험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가 이제 치료비가 덜 들어가게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 엄밀히 말하면 의료보험이 아니라 치료비 할인 쿠폰 제도라고 부르는 게 근데 맞다. 이게. 미국 이런 데 비하면 대한민국 그래도 의료보험은 훨씬 좋죠.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라도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요즘 이것까지만 이제 허물려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예, 아무튼 뭐 그 보육, 교육, 의료주택 이렇게 주마간산격으로 한번 훑어봤는데 사실 이런 이제 복지 정책이 잘 진행이 되려고 해도 이게 정치가 또 해야 될 역할 이런 걸 제대로 해야지
또 복지 정책도 잘 구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핀란드의 정치 제도와 또 한국 대한민국에 사시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라보는 따루시의 얘기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일단 핀란드도 대통령 제도죠. 바뀌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권력을 많이 행하지는 않고요. 네. 옛날에 비해서는 바뀌었어요. 요즘은 이제 총리가 대빵이에요. 네. 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핀란드 총리랑 맞았죠. 예, 봤어요. 저도 사진 굉장히 봤어요. 멋지게 생기신 분이던데. 멋지죠. 그 되게 젊으세요. 막 40대 한 초반인가 44살인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되게 젊은 마인드예요. 사실 그분 가지고 요즘 핀란드에서 약간 이제 찬반이 있어요. 왜냐면 그분은 여름에 더우니까 그냥 반바지 입고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리 이래도 되느냐 이런 얘기가 조금 있어요. 그분 되게 좀 젊고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하죠? 그 한국말로 이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식이니까 이렇게 당 2개 이렇게 큰 게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이제 당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여당 쪽이 있고 야당 쪽이 있는데 이제 여당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라 정부에는 보통 뭐 3, 4, 5개 연립정부 맞아요. 그러니까 연립정부 그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거기도 이제 3인당이 집권 정당으로 되어 있죠. 3인당이 뭐예요? 사회민주당이요. 아니에요. 핀란드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 있나?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보수가 대세예요. 그래서 거기 고코무스라고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그 보수당이 지금 가장 크고요. 그 총리도 그쪽에 이제 있고요. 핀란드인당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그거는 이제 그 연립 정부에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당은 그 보수당이고요. 바로 그 총리도 이제 그쪽 당 회원이고요. 근데 이제 사회민주당도 같이 그 연립 정부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소수당들이 한 2-3개 정도 같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고요. 보수당도 그렇게 복지를 하는데 거기 좀 다르죠. 예, 아무래도 새누리당도 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길게 보거든요. 복지 정책을 만들 때도 이건 앞으로 50년 동안 1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가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계속 이어가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정권 바뀔 때마다 뒤집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는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여성이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많죠. 예. 정치 참여임에서 거의 뭐 반반 국회의원들 그렇죠. 반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거의 40%는 그렇고 40% 정도 되고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할당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 여성들의 뭐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물론 국회의원은 그런 건 해당되진 않는데 그건 어차피 선거를 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떤 위원회 뭐 시의 무슨 교육위원회라든가 거기는 이제 그 뭐 양성평등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무조건 40%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있어요. 그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요 근래 이제 북유럽 쪽에 좀 강한 인종주의, 소위 이민자들에 대한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정당들이 많이 있죠. 득세를 하는. 그 바로 그거 아까 말씀하시는 거 그 뭐 진정한 핀란드인 당이라고 있어요. 그거 저번 한 4년 전에 그 정선 때 완전 진짜 아주 영이 됐죠. 거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득표를 10% 가까이 했다고 했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거의 한 15% 정도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당이고요. 그만큼 이제 핀란드 일반 국민들은 뭐 무조건 이민자뿐만 아니라 이제 서민들 핀란드도 사실 살기 그렇게 쉬운 나라 아니거든요. 복지가 아무리 잘 됐다고 해도 그래도 이 정부에 관한 그래도 그런 원만함감이라거나 그런 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벌써 이미 덴마크나 노르웨이에서는 벌써 그런 보수당들이 굉장히 좀 권력을 잡았고요. 핀란드는 조금 늦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 당이 굉장히 그걸 무시 못해요. 그 뭐 핀란드 정치 제도는 이제 그런데 대한민국 아직 선거권까지는 아직 아니죠. 저는 이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이제 지방선거 때는 할 수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정말 황당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영주권을 딴 지 지금 그러니까 올해 봄에 땄거든요. 그럼 영주권 있으면 뭐 핀란드에서 영주권 있으면 아니면 다른 나라에 영주권 있으면 원래 지방선거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바로.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에요. 3년 더 살아야지 할 수가 있대요. 저는 그거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어떻게 지금 여기 10년 넘게 살았는데 더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이거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유를 알면 이해를 하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 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영주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세금도 여기 내고 있는데 왜 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에다가 공식적으로 물어보자. 국회나 정치권이요 그런 상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따로 세금 내시죠. 네. 그 따로 주막해서 세금 다 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내고 있죠.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잖아요. 네. 권리를 안 줘요. 예. 유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무와 권리는 같이 가야 되는데 유보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의무 권리의 일치 문제에서 그 사고방식 자체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라서 네네. 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불합리한 이유라고 한다면 이런 거를 개정하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를 지금 모르니까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안 주면서 이유를 얘기를 안 해주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도 말씀도 드려야 돼요. 옛날에는 훨씬 어려웠어요. 한국에 살기가. 비자 받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영주권 제가 아는 사람이 여기 90년대 초반부터 살아가지고 25년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대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단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네. 따루시는 정의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예, 사실 제가 오늘은 여기 나오는 이유는요. 제가 노회찬 전 대표님을 보고 나왔어요. 옛날에 그 한글날 행사 때 그 노회찬 대표님을 만나고 가지고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좀 완전 팬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그래서 부르시니까 당연히 가야지. 그래서 그냥 당연히 감사합니다. 오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보니까 그때 통합 진보단 됐다가 또 그쪽에서 하여튼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또 이제 하여튼 분리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시는구나. 네. 저희 정의당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예. 말씀하세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한국에 이렇게 있으면서 몇 번의 이제 선거들을 쭉 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제 정치들이 어떻게 이제 굴러가는 것도 이제 보셨을 텐데. 정당 이름이 항상 바뀌어요. 네. 이제 이런 얘기. 예.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에 대한 따르시의 생각을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래요. 진짜 이 정당 이름 바뀌는 거 가장 그러니까 눈에 띄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으로서 다른 건 몰라도 분명히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름 다시 포장해가지고요 다시 나왔어요. 네.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었다가 어떻게 됐다가 네. 어떻게 됐다가 또 한나라당이었다가 새누리당 됐다가 또 앞으로 또 바뀔 거예요. 네, 분명히 바뀔 거예요. 정당도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참 재밌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제가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유가 한국에는 그 당 그런 이데올로기나 그런 것보다는 그 당의 리더가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리더가 바뀌면 이제 자기 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군요. 네. 정의당은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이나 이념이고 그거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냥 나오는 건데 우린 반대로 사람 따라서 가니까 이름이 막 바뀌죠. 맞아요.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된다면 이런 얘기 하는 게 약간 겁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은 사실은 제가 외국 사람이잖아요. 네. 저는 사실 정치 활동 하지도 않고요. 제가 그냥 제 생각만 말할 뿐인데,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이 정치 활동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조리국 관리법상.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법에는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 활동을 제한할 수가 아니요. 제한시킬 수는 있어요. 피난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 너무 애매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그래서 실제로 진짜 접근한 사람들이 있고요. 10년 전에 어떤 이주 노동자들이 자기 시위를 하다가 이거는 국가에 대한 반한 행위다. 그래서 적겨놨어요. 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무서워요, 요즘 한국이. 근데 따루시를 좋아하는 팬층들이 많기 때문에 네. 소신 발언하시는 거에 네. 대해서 방어가 되지 않을까? 네.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런 사람이 좀 대한민국을 좀 이렇게 끌어보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건 너무 저기한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없어요. 단 이제 갑자기 그 생각났어요. 저는 안철수가 너무 안타까워요. 네. 안철수 뭐라고 불러야 돼요? 지금 선생님 의원이죠. 그때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가 볼 때는 다 너무 말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좀 답답하네요. 네. 보면. 그러니까 너무 이제 큰 당들
보여주는 것이 정치의 다인 것으로 지금 맞아요. 되어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좀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좀 다양성이 있으면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좀 개인을 가지고 개인의 음식을 가지고 전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보니까 항상 누가 누구를 임명하겠다 할 때 그 뭐 청문회인가 뭐 네, 그거 하잖아요. 청문회. 그러면 진짜 먼지 안 안 나오는 사람 없을 사생활까지. 정도로 다 이렇게 뒤지잖아요. 그거 하여튼 뭐 한국 쪽인 뭐 관행인가 보죠. 제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말이 관행인데 아무튼 하여튼 그거 좀 특이합니다. 네. 그래서 좀 같이 이렇게 싸우지 않고 네.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랑 그거 참 어려운 것 싫어하는 같아요. 게 같으시네요. 관행. 예, 아니 뭐 이런 거 뭐 이런저런 거 다 관행이라고 제가 정말 열받은 게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어떤 국회의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당인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 자기가 뭐 받잖아요. 국회의원도 돈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세비를 받는데 자기 보좌관들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주고 그러면 다시 돌려달라고 일정 부분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거 없어요? 말하기가 어렵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 이거 관행이라고. 이런 관행, 그럼 이런 관행이 있으면 이런 게 없애야지요. 네. 그러니까 월급은 받아야죠. 이게 뭐예요? 정말 열받았어요. 예전에 한때 그 민주노동당이라고 있었을 때요. 예. 민주노동당 안에서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요? 그 보좌관들,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의 이 세비를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에 맞추겠다. 우리는 네. 이제 특권을 거부한다. 근데 예. 너무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보좌관들 세비가 너무 높으니까 우리는 일하는 사람만큼 받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에다가 다 줬어요. 아. 그러다가 나중에 좋아 이거는 좀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성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지 그러면- 않는 것으로.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좀 따로 씨한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여러 일들을 겪으시잖아요. 근데 네. 요런 거는 참 내가 볼 때 되게 비합리적이거나 좀 이렇게 개선돼야 될 것 같다라고 느꼈던 그런 일상사들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성이시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그 미녀들의 수다 얘기할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 우리나라에 너무 이제 그 미에 대한 네.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어떤 집착 같은 게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라든지. 그런 거 그쵸. 외모 지상주의가 아주 좀 강한 나라 중에 하나죠. 사실 네. 뭐 외모 지상주의가 없는 나라가 절대 없고요. 네. 핀란드에도 요즘은 날씬한 거 말고요. 근육 많은 몸매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단백질 요구르트들이 막 팔리고 막 그런 사회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쵸. 여자로서 사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뻐야지 뭐 시집도 잘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면접 볼 때도 좀 이뻐야지 이제 잘 보여지고 뭐 그런 거 같아요. 예. 뭐 또 뭐 거,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었던 일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외국인들 때문에 그것도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매년에 15년, 16년 전에 그때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훨씬 사실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건 맞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막 동물원에 갇힌 사자처럼 다들 쳐다보고 그리고 저를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으로 봤어요. 아직도 그런 조금 있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그냥 같은 사람으로 대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백인 유럽인이기 때문에 그거 가능했던 것 같고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보면 제 아는 친구도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제 기화하려면 어느 정도 한국어 수준이 돼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여성들이 그 정도 되면 이제 기화 신청하고 싶잖아요. 한국 법이 이것도 이상한 법 중에 하나인데 남편들이 그걸 막는데요. 남편의 동의 없이는 그 사람들이 기화 신청을 못 한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뒤집어 버렸잖아요. 어떻게 성인인데 네, 무슨 네. 남편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그런 거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런 그 남편들은 또 왜 막는 거야? 도망갈까 봐. 그런가 봐요. 모르겠어요. 그 심리가. 도망가봐 이혼하고 네, 이혼하고 이제 네, 뭐 이혼하고 그냥 독립할까봐. 통일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죠. 저는 너무 그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어려움 있지만 이거는 진짜 그 여성계에서 약간 법 개정 문제를 정말 다뤄봐야 되겠다. 그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이혼하기 전에 임신 뭐 몇 개월 뭐 이상이면 이혼이 안 되고 뭐 아무튼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긴 했거든요. 근데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정이 돼야 되겠네요. 예, 네. 그렇죠.
일단 뭐 외국인으로서의 따르시라기보다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 구성원, 사회 일원으로서 이제 따르시의 얘기를 앞으로 더 많이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핀란드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 대한 얘기들도 이렇게 나눠봤는데, 우리 박 선생님 우리나라 복지 정책 지금 특히나 이제 복지 논란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법은 뭐 나중에 더 같이 고민해 볼 문제고요. 이 복지 문제는 사실 조금 이제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마음, 정신 이것과도 연관이 돼요. 한국 사람들의 독서량 다행히 몇 년 전에 유엔에서 197개국인가를 대상으로 독서량 조사를 했어요. 네. 대충 OECD 가입 국가들이 1년에 한 5권에서 7권 정도 책을 보는 거로 나타나서 연간 몇 권을 읽느냐를 보는 건데 한국이 0.8권이에요. 그것도 자기 개발서 아니에요? 그 포함해서요. 그 포함해서 우리가 더 할 수 있겠죠. 0.8권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 많고 입시 때문에만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요. 네. 우리만큼 입시가 힘들고 그다음에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일이 빡센 게 일본이잖아요. 거기가 5.6권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책 많이 네, 읽어요. 우리보다 7배, 8배가 더 많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몇 위냐? 197개국인가 중에 192위예요. 독서량이. 그럼 그 근처에서 경쟁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우간다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네. 내전 중인 국가들 막 이런 나라들이에요. 책 읽을 진짜 틈이 없는. 한국은 적어도 독서에 있어서는 여전히 6.25 전쟁 중이에요. 네. 내전 중인 국가예요. 그게 왜 그러냐 따지고 들어가면은 사실은 세계 뭐 신몇 위 경제국이라고 말하면서도 독서나 문화에 대해서 그 정도로 무관심한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닌 이상은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게 왜 만들어졌느냐. 경쟁 논리가 그만큼 강하게 지배하는 사회다. 복지가 없는 사회는 사실은 전쟁터고 네. 그 전쟁터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진짜 무슨 전사로서 살아가야 되는 네.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경쟁 논리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돈 안 되는 것들을 보지 않는 이런 사회가 된다. 그만큼 복지가 안 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의 심성, 마음, 정신 이런 것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지는 우리들의 어떤 생활만이 아니라 정신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그 독서가 중요해요. 핀란드에서도 아기를 키울 때도요. 네. 같이 읽어주고 또 같이 책을 보고 그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도 항상 그거 강조해요. 네. 학교 초등학교 수업 시작할 때도 항상 동화를 읽는데요. 뭐 수학이 됐든 뭐가 됐든. 네. 왜냐면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또 집중도 잘 되고. 그거 너무 너무 중요하대요. 네, 어떻게 이제 복지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독서를 많이 하는 국민기대처럼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들하고 얘기 나눠주신 따로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꼭 한번 우리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모시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번 나누기를 기대하며 우리 정치카페 테라스는 홍대에 있는 따로 주막에서 송년회를 하는 것으로 하면서 오늘 긴 시간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